범일안의 인사이드아웃, 오늘은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또 증권보험업종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증권주 상반기 예상박 호황 속 저평가 지속 중. 상반기에 증권업종이 예상 밖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 알아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 흐름도 괜찮았고, 거래대금도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도 업종이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연초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로봇이라던가 AI 같은 테마성 주식들도 한참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라던가 신용 잔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영업하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좋았던 게 금리가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증권사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들은 대부분 고객 자산을 채권으로 많이 운용을 하는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1분기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증권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나 변수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뭘 보세요? 일단 주요 지표로는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중요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사실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코스피보다는 거래대금입니다.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야 증권사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대금 하나만의 변수를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고객 예탁금, 즉 고객들이 얼마나 증권사에다 돈을 이제 맡겨놓는지, 그리고 신용잔고, 얼마나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지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증권주에 대한 기초 공부가 되죠. 코스피 지수,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과 또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던 2021년 6월 3,300선이었고요. 증권 업종의 고점은 2021년 4월에 나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래대금, 하반기 전망하면서 이 거래대금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4월에 특히. 네. 예, 배터리 랠리 때. 그때는 14조도 가고 맞아요. 13조, 11조 기본 매일 나오고 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둔화되면서 5월 들어서는 10조를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어제 11조가 나왔고요. 다만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고 있는 10조 이하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거래대금 완연한 반등 가능할까요? 저는 하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2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대략적으로 한 17조 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마 ETF까지 합산하면은 18조 원 내외 정도 아마 보셔야 되실 텐데, 당연히 이보다는 하반기는 분명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저희 하우스는 올 하반기 코스피 그 밴드를 2,300에서 2,7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그 궤적을 저희는 누워있는 대분자 N 모습으로 코스피 궤적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PER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10배에서 12배 사이 정도를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래대금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전망에 맞춰서 사실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에는 거래대금도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코스피 이 지난해 그리고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위치가 과연 또 적절한 수준인지 지금 뭐 과매도라든지 과매수된 상태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서 지금 조금 전에 하반기에 코스피 밴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밴드를 설정하신 변수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연구원님. 네, 사실 이제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라 저희 그 투자 전략팀에서 그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그 설정을 하시는 거라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핵심 변수를 좀 이제 꼽아 드리자면은 반도체 경기를 핵심 변수로 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올 하반기부터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 3분기에는 미국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한번 이제 주식시장에 충격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 N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요 구간이, 잠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구간이 3분기 중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3분기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지수가 반영할 수 있겠다. 다만 반도체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네. 점, 완만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지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300에서 2,700포인트 하반기에 내다보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주식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그 앞전에 배터리 자동차까지 올라줬으니까 이제 삼각구도가 증시를 이끌어줄 삼각구도가 일단 형성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증시의 종목 가운데서 배당 수익률을 보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증권, 그쵸. 은행 쪽에 이제 거기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좀 보이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저하시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 PF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확실성 우려감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부실화 관련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격적인 우려가 있다기보다 그래도 늘 주식시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관련한 기사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실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서 우려도 많으시고 워낙 이제 뭐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도 많잖아요. 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네. 뭐 부실화 우려가 있다,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사들로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크시고 실제로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같은 우려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증권사 실적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충당금을 적립을 하거나 혹은 아예 뭐 손실 상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손익에 대한 영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대형사들 위주로 사실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되고는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는 지표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건데, 현재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그 5개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거의 뭐 한 7, 80%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그 부동산 PF가 다 터졌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을 자기 자본으로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느냐를 네. 보는 건데,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버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부동산 PF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개별 그 딜들의 퀄리티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증권사가 어느 사이트에 어떤 딜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은 지역별 익스포저를 알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보다는 이 수도권 중심의 딜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트렌치별로 나뉘어요. 선순위냐, 중순위냐, 후순위냐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보통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후순위보다는 선순위 위주로 딜을 수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유동성 관련해서 사실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게 하반기에 역전세 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전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들 때문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PF 관련해서는 대형 증권사들 자기 자본 대비 PF 익스포저가 30% 이내라는 점에서 관리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대비 업종 할인율, 증권주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연구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셨는데요. 현재도 비슷한 위치인지 궁금하고요. 이 흐름을 깰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그 디스카운트는 증권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IB, 그리고 트레이딩 이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코스피의 어떠한 밸류에이션이 연동이 되는 증권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그 증권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5, 60% 정도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요인은 결국에는 뭐 시장에 연동되는 손익보다도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증권 업종보다는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쪽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 모든 디스카운트가 다 지금 증권사 쪽으로만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업종 토픽으로 한국금융지주를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상당히 큰 편이기는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캐피탈 등등 이제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쪽에서 여전히 그 연체율이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다른 저축은행들은 보시면 연체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준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타 증권사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상 놓고 봤었을 때에도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밸류에이션상에서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여타 증권주 가운데서도 할인율이 높은 네네. 한국금융지주 증권주의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할 이유가 크게 없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증권주의 흐름을 깨기 위해서는 네. 어떤 요인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지 네. 궁금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가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오히려 투자자분들께는 매수 기회가 주어지는 걸 수 있어요. 네. 사실 거의 바겐세일이라고 보셔도 되실 정도거든요. 지금 주가 레벨은. 네. 그래서 크게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일평균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2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그럼 증권주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반기 증권업종의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부동산 PF이기는 한데요.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CFD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태는 지금 2분기에 터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CFD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CFD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이라던가 네.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들이 신규 CFD 계좌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예 틀어 막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서 발생하던 경상적인 이익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기초 체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분석에서 탑픽으로 꼽힌 한국금융지주는 2021년 고점이 12만 1,000원이었는데요. 현재 56,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PER 측면에서는 12개월 예상에서 4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혹시 기억나시면 목표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찾아보도록 하고요. 한국금융지주 오늘 증권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증권업종 현재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 괴리도가 굉장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박앤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봤고요.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보험주 기다림 끝에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 노래가사 같은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네, 올해부터 IFRS 17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이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1분기 실적 공개 이후에 역대급 실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숫자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익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우리가 경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이익 레벨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착시 효과라는 이야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번에 회계 그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그 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했냐면은 당 분기에 들어온 보험료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급하는 사고 보험금을 제하고 그리고 활용한 사업비를 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가 나왔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익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회계 기준상에서는 이 CSM이라고 하는 미래 예상 이익을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 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SM이 뭐 1조다. 그리고 뭐 10년의 뭐 기간 동안에 이게 뭐 그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1년에 1,000억씩 이익을 잡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지금 손익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 예상되는 이 현금 흐름에서 상각되는 이익분이 생각보다 커서 그래서 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미래 예상되는 이 이익이 실제로 정말 이제 뭐 현실화된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실현 이익인 거잖아요. 네. 이게 기간이 다 안 예상 이익이기도 끝났으니까. 하고요. 네. 예상 이익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그쵸. 결국엔 네. 예상 이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회계 기준이 변화가 되면서 당장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 봤었던 그런 손익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바뀐 이 손익이기 때문에 이걸 YOY로 놓고 봤었을 때 큰 폭의 증익이 나온 것은 그저 착시 효과일 뿐이다라고 요즘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구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착시 착시 효과? 효과죠. 예. 네,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볼 수가 없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회계 기준이 아예 바뀌어서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생긴 보험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CSM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자세히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IFRS 17 전환 이후에 이 손보사들의 첫 재무상태표가 공개가 돼서 또 관심을 끌었었는데 연구원님 눈여겨볼 만한 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손익계산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사실상 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CSM이라는 요 항목인 것 같아요. 예. 이 항목이 결국에는 이제 보험사들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거든요. 예. 이제는 보험 부채 안에 CSM이라고 하는 이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SM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미래 예상되는 이익이 많은 회사인 거고 CSM이 적을수록 이익이 적은 회사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CSM이 매 분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진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상으로 잡는 건가요? 예상으로 잡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요. 그럼 제가 한 20년 동안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미래 예상되는 보험료는 한 200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보험사가 예상했었을 때 제가 이 중에서 한 80% 정도는 보험금으로 타갈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0년 동안 매년 이제 10만 원씩 받은 이 보험료 200만 원에서 80%를 제한 160만 원이 미래 예상 보험금이 되는 거고 미래 예상 이익인 40이 CSM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이 40은 균등삼각해서 이익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가정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보험사가 제가 20년 동안 뭐 청구할 보험금이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이제 병원을 많이 가는 몸이 약한 그런 이제 환자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손해율이 80%가 아니라 120%, 150%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계약 시초에 잡았었던 CSM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손실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예상될 거라고 봤었던 이 계약이 손실 계약으로 되면은 사실상 보험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CSM에 대해서 최근에 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 이 CSM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에서 이 보험 계약 마진이라는 CSM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별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회사는 되게 건강한 가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보험회사는 조금 이제 그 위험도가 높은 고객군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더 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뭐 보험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 풀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율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사실상 보험사들한테 이 CSM을 가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율성을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성이 조금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에서는 일부 보험사들의 CSM이 과대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발언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네.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융당국의 CSM 가이드라인 발표를 또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업종 하반기 주요 변수, 기회와 리스크 요인 알아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CSM이 가장 큰 리스크이자 기회이기는 해요. 기회도 되나요? 네, 기회도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CSM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주게 되면은, 물론 CSM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건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CSM이 적합하게 산정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는 그 CSM 규모가, 확정되는 CSM 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네.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는 예.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거기다가 보수적으로 볼만한 변수를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슈퍼 엘니뇨가 온다. 네. 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또 보험 업종에 대해서,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예, 이런 여름의 이상 기후에 따른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네. 사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뭐 비가 많이 온다던가 뭐 폭설이 온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손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아파지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 쪽에서 청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율이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반 보험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가게가 뭐 침수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고율이 상승을 하고 손해율이 상승을 하는 이슈가 생기는데, 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영향은 분기별로 한 200억 원 내외 수준에서 방어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IFRS 17이 반영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이런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 쪽에서의 손익 변동성이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CSM을 삼각해서 이익으로 잡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현금 흐름 방식으로 당장 보험료가 얼마 들어오고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고 이걸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계절적 요인들이 앞으로는 손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손해보험 업종의 실적 흐름을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FRS 17 도입 이후에 손해보험사들의 이런 손해율 상승에 따른 손익 변동성은 더 커진 환경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7월에 강수량이 예년 평년보다 40%더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다. 네. 높은 건가요? 낮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평년하고 동일할 확률, 네. 적을 확률, 네. 그리고 더 많을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금 올 7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총합해서 80%예요. 각각 40%씩. 그리고 예. 이제 적을 확률은 2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보험업종의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험업종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보험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메리츠 증권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더 편안한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중요하게 보신 거죠? 굉장히 좋죠. 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이익의 50%를 그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이건 이제 공시도 이미 되었고요. 올해 메리츠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제가 2.1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50%면 최소 1조 원의 주주 환원이 나오는 건데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죠. 대략 1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63,000원으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75,000원 목표주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